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키우며 동네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죠. 요즘 낙이라면 주말에 아이와 근처 공원에 나가 자전거 타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에 괜히 울컥할 때가 많네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솔직히 남들 앞에서 저의 개인사를 꺼내놓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아이와 저를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그 사람에게 지금 저희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용기를 낸 거죠. 부디 이런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꼭 전해지길 바라며 자연스럽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과 제외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 졸업하고 20해 가까이가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지만 너무나 짧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근무 중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했는데 두 줄이 떴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듣고 있어? 왜 그래? 반갑지 않아? 듣고 있어. 너무 반가워. 가만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저보다 더 떨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니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뭐야, 자기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그러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티가 날 정도로 울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며 틈날 때마다 제 배에 손을 얹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어떤 녀석이 태어날까? 진짜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데.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던 그 평범한 날들이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그런 행복을 오래 두고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쓰러지듯 눕는 일이 잦아졌고 밥을 차려 놓아도 숟가락을 몇 번 뜯어 말곤 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자기 요즘 왜 그렇게 밥을 안 먹어? 맛이 없어? 응?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가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얼굴도 안 좋고 살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보약이라도 좀 먹을까?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힘없이 피식 웃더군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그냥 바쁜 일 지나면 금방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자였기에 빈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냥 입맛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빛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피부가 누렇게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고 체중도 점점 더 심각하게 줄었어요. 제가 아무리 병원에 가자고 해도 남편은 늘 괜찮다고만 했죠. 그래서 결국 걱정이 된 제가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제발 병원 가보자. 요즘 자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요즘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임산부 걱정 그만 시키고 제발 병원 한번 가. 부탁이야.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급한 프로젝트 이번 주면 마무리될 테니까 시간 내볼게. 토요일에 가자.
한데 그런 대화를 나누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자정쯤이었을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신음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수가 왜 그래 자기야? 배가 배가 너무 아파. 그러고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던 제가 문을 열자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곁에 앉아 애원하듯 말했어요. 자기야, 제발 조금만 참아. 금방 구급차 올 거야. 제발 눈 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놀랐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자기만 괜찮으면 난 다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힘을 내. 부탁이야.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저와 아이를 걱정하더군요. 배 아프지 않아? 애는 괜찮은 거지? 하지만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계속 끄덕이며 남편을 불렀죠. 잠시 후 급하게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남편은 응급실에서 갖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간암이고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아직 40도 안 됐는데 암이라뇨. 뭔가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술도 많이 안 먹는 남자고 재작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했는데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뭔가 더 설명해 주려 했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어떻고 치료 방법이 어떻고 그런 말들이었죠. 하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서 남편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던 모습과 밥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던 모습만 떠오르더군요. 그때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향해 힘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좀 쉬면 돼. 나 아직 젊잖아. 그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의사를 붙잡고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는 말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그 뒤로 힘겨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아침에 치과로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 남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고 퇴근하면 또 병원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계속했죠. 아기가 잘 버텨주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병세에 차도만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기적은 저희 몫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잔인하게 느껴지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암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가 저를 불러앉히더니 처음 암 선고를 할 때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선 간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빨리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할 순 없을까요? 가능만 하다면 제가 뭐든 할게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보호자분은 지금 임신 중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본인도 아시죠? 사실 대기 명단만 대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요. 주변에 이식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얼른 알아보세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리를 빠르게 굴려봤어요. 가족 중에 가능한 사람이면 딱 한 사람뿐인데?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될 것 같고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남편의 하나뿐인 형제,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의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저예요. 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임신 중이고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아주버님이 적합성 검사라도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식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검사만이라도. 솔직히 그때까지는 당연히 검사 정도는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에게도 남편은 단 하나뿐인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짧은 침묵 뒤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유, 어쩌죠?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은 어려워요. 미안해요, 재수씨.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수술을 해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가능한지 아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사만 받아달라고 한 건데 분명히 안 된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금방 전화기 너머로 뚜뚜뚜 긴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제가 더 졸을까봐 그랬는지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하고 시댁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재민 씨가 위험해요. 의사가 간이식만이 유일한 살 길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아주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대기 명단은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제발요. 당장 수술이 아니라고 해도 검사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바닥에 앉아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어머님의 입이 열리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한참을 생각하시던 시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검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엔 동생한테 간을 떼주라고 해야 하니? 은수가, 의사도 다 낫는다고 장담한 건 아니잖아.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암이라는 게 툭하면 재발하는 거고.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 형제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당연히 더 좋을 거고요. 부탁드려요. 은수가, 네가 날 매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큰애한테 그런 말 못하겠다. 자기가 거절했으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까지 찾아온 거 아니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내가 괜히 강요했다가 제호마저 부작용 생기거나 잘못되면 난 아들 둘을 다 잃는 거야. 그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재민 씨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주버님은 걱정되시고 죽어가는 둘째는 걱정되지 않으세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네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난 아픈 자식 살리겠다고 멀쩡한 자식 몸에 칼대라고는 못한다. 재호는 애가 둘이나 있는 가정이야. 야속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아기는요? 어머니, 저희 애도 몇 달 있으면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 아빠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둘째 아들이 애 얼굴도 못 보고 잘못될지도 모른다고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시어머니의 태도엔 변함이 없으셨고 전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시댁을 나오다 골목길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 찬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죠.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죽어가는 모습만 그냥 지켜보라는 건가? 그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러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치료 시기를 놓쳐 배만 불룩하고 뼈만 남은 사람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들 윤성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남편 병실로 데려갔을 때 남편은 뼈만 남은 팔로 갓난아기를 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아들 제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줘.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애 이름은 윤성이로 하자. 우리 아들 이름은 꼭 내가 직접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준 하늘에 감사해야겠어. 이렇게 애 얼굴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희미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옆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저희 세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만 하던 남편이 결국 아이 100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아이한테 아빠 얼굴을 기억할 시간조차 주지 못한 채로 가버린 거죠. 조문객들이 오가는 사이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건강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제외해 아이를 낳기까지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정말 행복하면서도 찰나처럼 짧은 결혼 생활이었네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당연히 저와 아이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명의는 제 명의로 넘어왔죠. 사실 종잣돈이 많지 않았기에 여전히 집에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수가, 그 아파트에 빚이라도 없는 상태로 남겨주고 싶어서 내가 회사에 부탁해서 퇴직금 정산받고 예금 예약해서 대출은 다 정리했어. 이렇게라도 너랑 윤석이가 버틸 수 있게 해주고 떠나야 내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집만은 절대 뺏기거나 팔지 말고 꼭 지켜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자기가 얼른 나와서 나랑 윤성이가 버틸 수 있는 가장이 되어줘야지. 자기가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야?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약속해줘. 그 집은 꼭 지키겠다고. 알았어, 약속할게. 그러니까 자기도 약속해. 꼭 이겨내겠다고. 억지 쓰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비쩍 마른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해. 마지막까지 힘낼게. 헌데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도 못 가 남편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왜 그토록 집을 지키라고 부탁했는지 몰랐어요.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남편 마음 편해지라고 약속한 거죠. 그 후로 저는 윤성이와 단둘이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만의 육아와 가장 노릇이 시작됐어요. 새벽에 아이 울음소리에 깨고 분유를 타고 출근 준비를 하고 아직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참 많이도 울었죠. 가끔 멀리 사시는 친정 부모님이 올라와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각자 사정이 있으니 전부 기댈 순 없는 처지였어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저에게만 유독 무거운 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남겨준 집에서 남편을 닮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명절이면 전화를 하셨고 1년에 2-3번 정도 손자를 보러 오셨어요. 솔직히 제 아내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큰아들 지키겠다고 둘째를 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떠난 남편의 어머니이자 윤성이의 할머니라는 이유 하나로
끓어오르는 미움을 접어두고 집에 오실 때마다 밥상을 차리고 예의를 갖췄죠. 남편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셨고 저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하며 가끔 얼굴 보는 사이로 서로 간섭 없이 지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제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두 눈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수가. 시어머니가 제 이름만 불러놓고 또 고개를 숙이더니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겨우 입을 열어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재호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구나. 은수가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네? 구속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그리고 제가 무슨 재주로 아주버님을 도와요? 아주버님은 동생을 위해 간이식 검사 한번 받는 것조차 거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돕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전 그때까지도 아주버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혼자 일해서 아이랑 먹고 사는 제 처지에 남을 돕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제 월급으로는 윤성이 하나도 겨우 키우기 힘들어요. 누굴 도와줄 만한 큰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벌떡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향해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됐다. 내가 지금 편하게 앉아서 밥이나 먹게 생겼냐? 하나밖에 안 남은 내 아들이 쇠고랑차게 생겼는데.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셨죠. 헌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그냥 한번 찔러보러 오신 건가? 없다고 했으니 서운하지만 포기하고 가신 거겠지? 그리고 며칠 잠잠하길래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게 제 큰 실수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금요일 오후에 저와 아들의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거든요. 그날은 근무를 일찍 마친 제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윤성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기로 했는데 마침 계란이 떨어져 마트에 다녀오니 시간이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저녁을 차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인터폰 화면을 봤죠. 근데 낯선 사람 3명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이 들어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물었더니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전 당연히 집을 잘못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때 저를 향해 한 남자분이 명함을 내미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얼결에 명함을 받으며 물었네요. 상가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근데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금매로 집 내놓으셨잖아요. 그 집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모시고 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제가 깜짝 놀라 불었죠. 네? 금매라뇨? 저희 집은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어이 그래요? 며칠 전에 시어머님이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바쁜 며느리 대신 왔다고 매물 등록하셨는데요. 그 말을 하는 사장님의 얼굴에도 집을 보러 온 중년 부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놀란 건 뭐니 해도 저였어요.
저희는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죠. 그러다 부동산 사장님이 멋쩍게 웃으면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거 곤란하게 됐네요. 가족분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전 매물을 내놓겠다는 말도 동의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혼자 생각하신 일 같은데 죄송하지만 매물은 걷어들여 주세요. 그런 제 말에 사장님의 얼굴이 대번에 확 굳더라고요. 매수 희망자 부부한테 민망하셨겠죠. 하지만 그건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단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님은 연신 두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한 뒤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어요. 저도 문을 닫고 거실에 서서 한동안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 이러려고 그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신 거구나? 돈이 없다고 했을 때 포기하신 게 아니라 딴 궁리를 하셨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집주인 모르게 집을 팔려고 해?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벌써 부동산에서 연락받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할 수 없이 저는 아이를 급하게 옆집에 맡기고 득달같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멀쩡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바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혹시나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좀 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저희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아유, 그래? 벌써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니? 너무나 태연하다 못해 반가운 말투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내뱉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정말 어머님이 제 집을 금매로 내놓으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한 얼굴로 다시 한번 제 말문을 막으시더군요. 네 집? 그 집이 왜 네 집이냐?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집이 제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인데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껏 올라갔어요. 얘 말하는 거 봐라. 그 집은 우리 재민이 돈으로 산 내 아들 집이지. 내 아들 집은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고. 재호가 구속될 위기라고 말한 거 잊었어? 가족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도울 생각을 해야지. 남편 재산 떡하니 차지하고 앉은 것도 모자라 어딜 쫓아와서 따지게.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럼 아주버님 빚 갚느라고 저랑 애는 길바닥에 나앉기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누가 그러랬니? 넌 여기에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잖니. 내가 윤성이도 봐주고 이참에 같이 살면 좀 좋아?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도 마세요. 그 아파트는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이렇게 억지 쓰신다고 그 집이 어머니 마음대로 팔릴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 눈물까지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귓가에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집만은 절대 팔지 말고 꼭 지켜줘. 그제야 저는 그 말이 뼈저리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죽기 전에 그토록 저에게 집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는지도 알겠더군요. 남편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집을 뺏으려 들 거라는 걸 예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인 자기 어머니로부터 저와 아이를 지키려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저에게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런 확신이 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재민 씨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어머니 마음대로 파실 수 없다고요. 아니 설사 팔 수 있다고 해도 절대 안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좋아,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그러더니 저를 막무가내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 한참을 멍하니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 옆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웃더군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윤성이 이제 양치하고 어서 자자. 그러면서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도끼를 내뿜으며 두고 보자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예고하는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저를 들볶으셨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가 집에 있든 없든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도 막무가내로 찾아오셔서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셨다네요.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퇴근하고 들어가면 이웃들이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기에 바빴어요. 하루는 이웃 아주머니가 미간에 주름을 잔뜩 만든 채 말씀하셨죠. 아유, 그 집 할머니가 어찌나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시는지. 우리 딸이 산후조리하러 왔다가 그냥 간다고 하는 걸 간신히 붙들어 놨어. 처음엔 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윤성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죄송해요. 다신 그러지 못하시도록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어떤 날은 퇴근 후에 윤성이 데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시기도 했어요. 저는 인상을 잔뜩 쓰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제발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나는 뭐 이렇게 매일 오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러게 늙은 시엄이 그만 힘들게 하고 네가 그만 고집을 꺾어. 내가 어디 그냥 길바닥으로 나 앉으래?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준다잖아. 하지만 제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에 따라 들어와 손주가 듣든 말든 매번 같은 말씀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은서가 이 집만 팔면 다 해결된다니까? 재호가 합의금만 마련하면 구속 안 당한다고. 너도 나랑 같이 살면 생활비 걱정도 줄고 윤성이도 할머니 곁에서 크고 얼마나 좋니? 너 토요일에 일하러 갈 때마다 애는 남의 집에 맡긴다며? 왜 애를 그렇게 천덕꾸러기를 만들어? 내가 봐준다잖아.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물론 처음엔 저도 차분하게 말씀드려봤어요. 어머니, 여기가 저랑 윤성이 집이에요. 그이 죽기 전에 철석같이 약속했다고요. 이 집은 꼭 지키겠다고요. 그거야 재민이가 이런 상황을 몰랐으니까 한 말이지. 재민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자기 형 돕는데 앞장섰을 거다. 네 고집 때문에 형이 감옥에 가면 재민이가 그거 보면서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주버님이 왜 저 때문에 감옥에 가요?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구속된다고 해도 그건 아주버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매일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렸고 어떤 날은 밤 9시가 넘어서 찾아오셨죠. 제가 문을 안 열면 복도에서 소리를 높이셨고 열면 들어와서 안 나가셨어요. 한 번은 밤 11시가 넘도록 거실에 버티고 앉아서 윤성이가 잠든 뒤에도 저한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수가 내 말 좀 들어봐라. 재호가 감옥에 가면 난 어떻게 사니? 이 늙은이한테 자식 하나는 먼저 가고 하나 남은 아들이 콩만 먹는 것까지 보란 말이냐? 너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안 해봤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큰아들 설득만 하셨어도 아들 하나 먼저 떠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저한테 한탄하시는지 기가 막혔죠? 하지만 지난 얘기 들춰봐야 가슴만 아프고 더는 시어머니와 신랑 이야기도 싫어서 그냥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가세요. 윤성이 놀라서 깨요.
지금 재혼은 구속된다고 난리인데 그깟 애 좀 깨는 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급기야 이웃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신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이웃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성 엄마, 글쎄 이 집 시어머니가 윤성 엄마 욕을 오지게 하고 다니나 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아들이 남긴 재산을 며느리가 혼자 다 독차지하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야. 난 당연히 윤성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남들은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 말씀도 좀 들어야지 너무 독하다고 입방아를 찢더라니까. 윤성이 할머니 이제 못 오시게 해야겠어 진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주 넘게 매일 시달리니까 저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치과에서 환자 스케일링을 하다 멍하니 손이 멈춘 적도 있고,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복도에 사람 그림자만 비춰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평소 윤성이를 예뻐해주는 옆집 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은숙씨, 큰일 날 뻔했어. 네? 언니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마트에 다녀오다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건데, 글쎄 윤성이 할머니가 어떤 남자랑 같이 그 집 도어락을 뜯고 계시더라니까. 내가 너무 놀라서 윤성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했더니 슬금슬금 가시는 거 있지. 아마 집이 비어있을 때 뭘 하시려고 한 것 같아.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이 말로는 며느리 집에 뭘 놓고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급해서 그러셨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제 놀라는 걸 넘어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저는 옆집 언니한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밥을 먹다 말고 집으로 달려가 봤어요. 언니 말대로 억지로 번호키를 뜯어내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현기증까지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문을 뜯고 들어가 뭘 하려고 하셨는지는 불을 보듯 뻔했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틈에 집안에 들어와 제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등기권리증 같은 걸 훔쳐가시려 한 게 틀림없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그건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벌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닌 자기 큰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 하긴 큰아들 지키겠다고 둘째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외면하셨던 분인데 며느리 집에 몰래 들어와 도장 가져가는 게 뭐 대수겠어. 전 그날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안에 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챙겨서 직장 사물함으로 옮기고 열쇠까지 채웠습니다. 집에는 중요한 서류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어요. 어머니,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사람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오시려고 한 거 다 들었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강적이었습니다.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또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따긴 뭘 따? 내 아들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번호를 모르니 열쇠업체 불러서 문 좀 열어보려고 한 게 뭐 큰일이냐? 제발 이제 그런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그렇게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어머니 집 팔아서 살리시면 되잖아요. 뭐야? 이 늙은이한테 있는 거라곤 꼴랑 그 집 하나뿐인데 너야말로 늙은 시어미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냐? 너는 아직 젊고 직장도 있잖아.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이 남긴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저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없이 막말만 한참을 쏟아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잠잠해지신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거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더는 초인종도 안 울리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어요. 퇴근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었죠.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찾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으시니 솔직히 반갑다기보다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일주일이 더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슬슬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포기하셨나 보네. 그래, 뭐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느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지. 내 집을 어떻게 본인 마음대로 팔겠다고 억지를 쓰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조금씩 어머니가 찾아오시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웃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걸리는 건 있었습니다. 별짓 다 하시던 어머니가 문 따려고 하다 들켰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포기하신다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뇌리를 스쳤지만 전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한 짓이야 하시겠어?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 더는 할 것도 없어 포기하신 거겠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다는 걸 저는 심장이 멎을 만큼 큰일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때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마음대로 내놓고 한 달 정도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치과가 쉬는 일요일이라 윤성이와 오랜만에 느긋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이가 마트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점심 먹고 동네 대형마트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일로 한동안 아이한테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윤성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한데 과자 코너에서 윤성이가 이것저것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 예약 환자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윤성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윤성아, 엄마 전화 잠깐만 받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과자만 골라. 알겠지? 응? 아이는 밝게 대답하며 신이 나서 과자를 골랐죠. 저는 그 옆에 서서 눈은 아이에게 고정한 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다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메모를 보기 위해 잠깐 전화를 끊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죠. 불과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윤성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목소리를 높여 아이를 불렀습니다. 윤성아! 과자 코너 옆 음료 코너에도 계산대에도 아이는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다급하게 마트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아! 윤성아 어딨어? 하지만 화장실, 출입구, 장난감 코너 어디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최악의 상상이 밀려왔죠. 그러다 퍼뜩 생각이 떠올라 마트 직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바로 안내방송을 해줬어요.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5살 남자아이를 보신 분은 하지만 방송이 나가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보안팀과 경찰이 함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지켜봤어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화면에는 제가 전화 받는 사이 자연스럽게 윤성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성이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곧바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 어머니가 받아 느긋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그래, 나다. 어머니, 지금 윤성이 어딨어요? 어머니가 애 데려가는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아, 윤성이?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있다. 아예 할미가 손주 데려온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는 왜 말도 없이 데려가셨어요? 당장 돌려보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유 있게 웃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해 저를 기겁하게 했습니다. 돌려보내긴 어딜 돌려보내. 이제 내 손주는 여기서 나랑 살 거다. 너도 윤성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집 팔고 시댁으로 들어와. 싫으면 애는 나한테 키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음마.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시죠? 옆에 있던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려는지 심각한 얼굴로 묻더군요. 지금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할머니인가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이 아버지는요? 같이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아이 아빠는 이미 고인이 됐어요. 저 혼자 키우고 있고 친권자는 저밖에 없어요. 제 말을 듣자 경찰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그 시어머님이 계신 곳 아십니까? 시댁이요. 시댁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 말을 나눈 뒤 저는 경찰차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가며 차 안에서 오열에 가깝게 울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모를 리 없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잠시 후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 뒤에서 윤성이가 울먹이며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와락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 윤성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자 입꼬리를 올리고 저희 모자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아이고, 남들이 보면 무슨 이산가족 만난 줄 알겠다. 고작 2시간도 안 됐어.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는 왜 말도 없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유만만한 얼굴로 대답하셨죠. 아이, 그러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했지. 네가 순순히 집만 팔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네가 오죽 말이 안 통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이제 윤성인 여기서 살 거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고집 접어. 또 싫다고 하면 내가 어디든 가서 윤성이 데려와 숨어버리는 수가 있어. 헌데 그때 제 뒤에 숨어있던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이더니 곧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약취? 할미가 손주 데리고 간 게 무슨 죄라도 돼? 감히 어디서 수갑을 채워? 당장 이거 치우지 못해? 하지만 경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려간 것은 친족이라 해도 약취 유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친권자인 어머니 몰래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정황이 확인됩니다. 아이도 자기 엄마를 보고 달려와 울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반항하려고 길을 쓰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 경찰차에 태우셨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타시면서도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할미가 손주 데려간다고 경찰에 끌려가다니. 무슨 그런 법이 있어? 이게 다 저 못돼 먹은 며느리 때문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는 바람에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주차장 주위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시어머니를 구경했거든요. 어머, 저게 무슨 일이래? 아니, 벌건 대낮은 뭔 일로 수갑까지 찬 거야? 아니, 말도 없이 애를 데려왔나 봐요.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부모한테 말 안 하고 애를 데려가면 유괴래요, 유괴.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혀를 끌끌 찼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연락해달라며 계속 울먹이셨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며느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냥 손주 데리고 온 것뿐이라고요. 어서 우리 큰아들한테 연락해줘요. 빨리. 그래서 경찰이 아주버님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몇 분 후 담당 수사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황재호 씨는 현재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저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속될 위기라는 건 들었지만 정말로 구속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어머니가 엄살을 부리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재호는 치매 특효약을 개발했다는 동업자 말을 믿고 수억 원을 투자해서 제조시설까지 차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짜 치매약을 판매했어요. 특허받았다고 하는 천연 성분도 전부 가짜였고 효과가 입증됐다는 임상 결과와 논문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치셨죠. 아니야, 우리 재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 그 동업자라는 인간이 내 아들을 속인 거야. 걔도 피해자라고. 경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황재호도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만 그 약품을 제조했다는 증인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동업자한테 속은 모양이지만 황재호가 나중엔 약이 가짜라는 걸 눈치채고도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제조와 판매를 계속 지시했다던데요. 들인 돈이 아까워서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한 거예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요. 아주버님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위해 마지막으로 지갑을 연 가족들,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어르신들의 뒤통수를 치는 사기에 가담했던 거예요. 헌데 정작 아주버님을 그 일에 끼어들인 동업자는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하고 아주버님 혼자 그 책임을 뒤집어 쓰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가짜 약을 팔았다는 것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며느리와 어린 손주가 사는 집을 팔아 합의금을 내려 하셨던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손주를 볼모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으시면서요. 헌데 그때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이 또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자기 집을 팔아 도와주시면 될 걸 왜 계속 저희 집만 노리며 고집을 부리신 건지 그게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 말에 대해 대신 답을 해주더라고요. 황재호는 그 사업에 전부를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처자식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모친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까지 팔아 전부 사업에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모친은 주인이었던 그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구속 위기에 처해서 얼마 전에 부인하고도 이혼했다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장남이 쪽박을 찬 것도 모자라 자기 어머니의 돈도 알뜰하게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한 겁니다. 거기다 이제 구속되어 인생의 빨간 줄까지 가게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꿔 저에게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며 매달리셨어요. 윤수가, 내가 하늘의 맹세코 절대 윤성이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내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급해서 잠깐 데려온 것뿐이다. 이 일로 나까지 감옥에 가면
제 옥바라지 누가 하니?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다오. 은수가. 그날 밤 윤성이를 재우고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놀란 가슴은 가라앉지 않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가 갈렸어요. 경찰은 당연히 시어머니를 구속시켜 재판받게 할 수 있다고도 했죠. 하지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원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먼저 떠난 남편을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연세도 많은 분을 감옥에 보내는 것까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대신 법원에 신청해 시어머니를 저와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을 울리거나 전화가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죄질이 나빠 중형을 받게 된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남편과 막연하게 지내던 사촌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매주 큰아들 면회를 가신다고 합니다. 접근 금지가 내려졌으니 저와 윤성이는 만나실 수 없고 큰며느린 이혼하며 손주들을 데리고 떠나버려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교도소에 있는 큰아들 뿐인 거죠. 처음부터 큰아들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분이니 그렇게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일이 일어난 지도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큰아들 편만 들지 않으셨다면 남편이 살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주버님도 그런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죽어가는 아들과 동생을 모르는 척한 대가를 그렇게 지독하게 치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오늘도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나 자기랑 약속한 거 지켰어. 앞으로도 무슨 일 있어도 자기가 나한테 남겨둔 2가지 소중한 존재, 우리 아들 윤성이랑 이 집 지켜내면서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저희 모자가 앞으로도 험난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주신 많은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부지런하게 농사짓고 살아온 노년 여성입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니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네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3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죠. 아마 우리 세대 며느리들이라면 시어머니라는 4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만큼 시어머니 못지않게 시누이 시집살이가 맵다는 얘기일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든 얘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 사연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랜 세월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제 험난한 인생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집 올 때 저는 24, 풋내기 새댁이었어요. 친척 어른의 중신으로 말수 적은 남자와 결혼해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시골 농가로 들어왔죠. 결혼해보니 살림은 궁핍하고 낡은 집과 논과 밭 조금이 전 재산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니 둘이 힘을 합치면 먹고 살 순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이면 논에 나가고 해가 중천에 떠도 밭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에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추수했죠. 겨울에 한가한 게 농촌이라지만 전 여전히 바빴습니다. 김장하고 매주 만들며 겨우살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시어머니 밥상 차리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아이 키우랴 편히 쉬어본 날이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제 얼굴은 잔뜩 그을리고 손도 거칠어져 누가 봐도 영락없는 농사꾼이 되어버렸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뿐이라 단촐한 편이었어요. 한데 시누이가 남편의 동생이지만 저보단 2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꼬박꼬박 존대를 해도 시누이는 반말을 했죠. 가끔 시어머니가 같이 존대를 하라고 가르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시누이는 다행히 저와 한 해 정도만 같이 살다가 사업한다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처음에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시집 간 뒤로 형편이 금세 펴졌는지 골프를 치러 다닌다, 해외여행 갔다 온다 그런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네요. 그래도 부럽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람마다 팔자가 다른 거고 시누이가 못 살아 힘든 것보다 잘 사는 게 다행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골프까지 칠 만큼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친정에는 한없이 인색한다는 점이었죠. 시어머니 생신에 과일 항상자 보내온 적이 없고 명절에 용돈 한 푼 쥐어드린 적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져가는 건 또 어찌나 빈틈없이 챙겨가는지 몇 달에 한 번씩 차를 몰고 내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올해 참기름 짰나? 나 좀 넉넉하게 챙겨줘. 우리 시댁에 드릴 것도 있지? 나 감자랑 고구마도 좀 챙겨줘. 작년에 준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시어른들이 또 찾으시더라고. 그러면서 매번 창고에 들어가 이것저것 골라 트렁크 가득 실었습니다. 참기름, 감자, 고구마 말려놓은 곶감, 고추장, 된장 전부 저와 남편이 힘들게 만들고 뼈 빠지게 농사지은 농산물이었어요. 그러다 또 한참 잠잠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올케, 우리 쌀이 다 떨어졌잖아. 떨어지기 전에 미리 좀 챙겨줄 순 없어? 한창 바쁜 농사철이라고 달랐겠어요? 일손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이 늘 손만 벌렸습니다. 옥수수 땄다며 몇 자루만 챙겨놔. 내가 가지러 갈게. 여기도 있긴 한데 맨날 공짜로 먹던 걸 사 먹으려니까 돈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시누이가 창고에서 이것저것 골라 차에 싣고 떠나면 남편은 마당 한편에 서서 담배만 피우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말했죠. 여보, 아가씨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번 이렇게 가져가기만 하면서 어머니 용돈 한 번을 안 챙기고. 그럼 남편은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내 동생인데 좀 주면 어때? 괜히 속 좁게 굴지 마. 집안 시끄럽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저도 시누이의 얄미운 행동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섭섭한 것도 없이 당연히 그러려니 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기침이 잦은 것 같긴 했지만 딱히 이상한 건 못 느꼈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으로 시작된 암이 이미 전신에 전이됐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없게 진행이 됐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가 빙빙 도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우직하게 일만 하느라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던 남편을 붙잡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대단히 정이 넘치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3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니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헌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꼬박꼬박 내려와 먹거리 바리바리 챙겨가더니 정작 그 농산물을 내어준 오빠가 암에 걸려 누워있는데 문병 한 번 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화 몇 번 해서 다음에 가겠다고 한 게 다였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이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으니까요. 봄에 쓰러진 사람이 여름이 오기도 전에 가버린 거죠.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들을 떠나보낸 시어머니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원래 연세가 있으시니 남편 생전에도 깜빡깜빡 하시는 건 있었지만 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예, 우리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아까 같이 드셨잖아요. 그랬나? 그래놓고 5분도 안 돼서 또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치듯 말씀하셨어요. 니쇼? 왜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요? 어머니 저예요. 민성 어머니요. 어머니 며느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어? 그 말씀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같이 산 며느리인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허탈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시기만 하셨죠. 그래서 서둘러 병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배변 실수까지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횟수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괜찮으신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 이불이 젖어 있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제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치우고 씻겨드릴게요. 하지만 제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얼굴까지 붉히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그래도 저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뒤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잦아지자 한 달에 몇 번씩 이불 빨래를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 일하러 나갈 때 어머니 혼자 계시다 혹시 또 정신을 놓고 어디 나가시진 않을지 그것도 불안했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하다 말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살피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둘이서 함께 감당했을 텐데 모든 걸 저 혼자 하려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버티기가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또 차를 몰고 내려와 창고로 향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어요. 옳게 올해 짠 참기름 어딨어? 감자는 창고에 있는 게 다야? 역시 오랜만에 와서도 시어머니 안분 묻지도 않고 먹거리부터 챙기더군요.
오빠가 떠나든 말든 친정엄마가 아프시든 말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자기 필요한 것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죠.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없으니 시어머니 문제를 시누이와 상의해야 했거든요. 아가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제 말에 열심히 창고를 뒤지던 시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치매가 너무 빨리 진행되네요. 밤에 배변 실수도 잦으시고 의사가 갑자기 아들 잃은 충격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나 길을 잃으실까봐 집에 혼자 계시게 하는 것도 점점 겁이 나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아직 온전히 정신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남의 손길을 거북해 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맹세코 시어머니를 시누이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상황도 비용도 감당이 안 되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아들이 종종 와서 일손도 거들고 할머니 치료비를 보태주긴 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희 아들보다야 골프까지 치고 살 만큼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시누이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헌데 제 말을 들은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 올케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엄마 모시기 힘드니 발뺌하려는 거야? 아무리 오빠가 없어도 올케가 이 집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근데 남편 죽었다고 어떻게 바로 시어머니를 나한테 떠넘기려고 할 수가 있어? 아니 아가씨,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분명히 말하는데 난 출가 외인이야? 시집간 딸이 친정 일에 어떻게 일일이 신경 써? 올케가 이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신 게 당연한 거지. 왜 나한테 자기 할 일을 들이밀어? 출가 외인. 그 말이 대번에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출가 외인이라 친정일에 신경 못 쓴다는 사람이 친정 참기름이랑 감자는 왜 가져갈까요? 아쉬울 때는 한 식구고 책임져야 할 때는 출가 외인 타령하는 시누이가 너무나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아 멍청하게 눈만 껌뻑이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시누이가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올케, 나한테 다신 이런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시누이는 신경질을 잔뜩 내며 트렁크를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어머닌 만나지도 않고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네요. 트렁크에는 제가 혼자 땀 흘려 거둔 농작물을 가득 실은 채로 말이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 마음 역시 시누이가 털어간 창고처럼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한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릴 때 자리에 누운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맘때는 늘 눈에 초점이 없고 흐릿하셨는데 그땐 잠깐 눈빛이 맑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호가, 네가 고생이 많다. 제가 시집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늘 저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혜호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옆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어머니가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헌데 그런 순간도 잠시 시어머니가 또 정신을 놓으셨어요. 근데 뉘신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요? 다시 치매라는 안개가 어머니의 머릿속을 깜깜하게 덮어버린 거죠.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예요. 해옥이요.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제가 누구인지
아들은 어디에 갔는지 자꾸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짜증내지 않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알려드렸어요. 그 와중에 아침이 오면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시어머니 약도 챙겨드려야 했죠. 서럽고 힘들다고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은 밤에 흘리고 낮에는 호미를 잡아야 하는 제 숙명이었죠.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고 남편이 떠난 지도 몇 달이 흘러 어느새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헌데 그 무렵부터 제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깨가 좀 뻐근한 정도였는데 그냥 놔두니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그냥 50견이겠지. 농사일 오래 한 사람이 어깨 안 아플 수가 있어? 그러면서 파스 붙여가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팔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지더라고요. 빨래 넣는 것도 시어머니 씻는 걸 도와드리는 것도 고역이 됐죠.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못했어요. 일할 때는 밭이고 논이고 집이 훤히 보이는 가까운 거리라 크게 걱정 안 했지만 읍내까지 나갔다 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집 비우는 게 엄두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 머리를 감겨드리려고 팔을 뻗는 순간에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눈앞이 하얘질 만큼 아프더군요. 저도 모르게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죠. 왜 그래? 어디가 아프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잠깐 근육이 놀랐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드러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죠. 단둘이 사는 집에서 제가 안 하면 누가 밥을 하겠어요? 저 말고는 시어머니 챙길 사람도 일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웃의 시어머니를 부탁하고 읍내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단순한 50견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에요. 회 뭐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 쉽게 말하면 어깨 힘줄이 찢어진 겁니다. 지금 상태로 무리하시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한 저에게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신신당부하더군요. 당분간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어깨 쓰는 힘든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팔을 높이 올리는 동작도 피하세요. 안 그럼 수술하셔야 합니다. 절대로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절대로 힘든 일을 하지 말라니 그 말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소리인지 젊은 의사는 모르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다가도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는 절대로 집안일하며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를 악물며 통증을 참고 살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 화면을 보니 제가 어머니 얘기를 꺼내자마자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고 떠났던 신우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그날과는 사뭇 달랐죠.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목소리라 순간적으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말이 돌아왔죠. 옳게, 올해도 김장할 거지? 김장이라니.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으려면 멀쩡한 어깨도 빠질 듯이 아프고 속 채우다 보면 팔을 쉴 새 없이 놀려야 하는데 당시 제 어깨로는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아가씨, 제가 지금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회전근개인가 뭔가가 찢어졌다네요. 의사가 당분간 힘든 일 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김장 안 하고 사 먹으려고요. 말이 끝나도 금방 대답이 없길래 전 당연히 사정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뭐? 김치를 사 먹어? 옳게 오빠 없다고 바로 꾀부리는 거야? 아니, 꾀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계속 무리하면. 하지만 시누이는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옳게 엄마 김치 없으면 못 사시는 거 몰라? 근데 그런 분한테 누가 한지도 모르는 김치를 드시란 말이야? 오빠 없으면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김치도 못 얻어 드시는 거야? 시어머니 입은 입이 아니냐고.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시누이는 그걸 그냥 일하기 싫어 꾀부리며 둘러대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평생 자기 손에는 흙 한 번 묻혀본 적도 없고 골프채는 들어도 호미는 안 잡아본 사람이 저한테 꾀부린다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안쓰러우면 직접 해드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시누이가 으름장을 놓듯이 한마디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제 김장김치 드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를 노인네한테 해도 너무하네. 그렇게 몸살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내가 지켜볼게 옳게.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가 그런 절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으셨어요. 예, 너 왜 그러니? 무슨 전화가 왔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김장 한 번 안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계속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 안 한다는 건데. 하지만 시누이가 한 말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 만큼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하는 분이셨거든요. 시누이 말이 괜한 말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몇 해나 더 제가 해드리는 김치를 드실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도 마음을 영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결심도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내 김치만 드신 게 몇 년인데 남이 한 게 입맛에 맞으실까? 아들 잃은 충격에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시는 분한테 입맛에도 안 맞는 김치를 드시게 하면 나도 기분이 좋진 않겠지? 결국 고민하던 저는 새벽녘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하자. 어머니랑 둘이 먹을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날이 밝자 이웃에서 농사지어 나눠 먹자고 가져다준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로 했어요. 한 10포기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혼자서 고무대야에 옮기는데 배추 한 포기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고 어깨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며 소금에 배추를 절이고 그게 절여지는 동안 물을 씻고 갓을 다듬었죠.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서 팔끝까지 통증이 타고 내려왔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 식사와 약도 챙겨드리고 설거지를 끝낸 다음에 다시 마당으로 나오니 어느새 오후가 가까워졌더군요. 절인 배추를 헹구는데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깨는 빠질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워도 손끝이 얼얼했죠. 어깨가 점점 더 아파와 도저히 그날 속까지 채우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절이고 헹구는 것까지만 겨우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계셨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네가 힘들게 김치를 하니 저녁은 내가 차려줘야지. 잘못하다 김치 다 망칠까봐 그건 못 도와줘도 내가 밥은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신은 없으셔도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김치 담그는 건 다 알고 계신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녁이라도 차리려고 부엌에 들어가셨지만 뭘 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 눈치였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고작 몇 포기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 저녁 제가 차릴 테니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결국 저녁도 제가 차려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감사했죠. 하지만 역시나 그날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니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며 자다 깨기를 반복해야 했네요. 그렇다고 절여놓은 배추를 버릴 순 없어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물을 채 썰고 소를 버무려야 했습니다. 앓는 소리를 내며 무채를 준비하고 고춧가루에 젓갈, 마늘, 생강, 무채, 쪽파를 쏟아 넣고 버무리는데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한 아픔이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무린 소를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켜켜이 넣어 김치통에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고작 몇 포기로 엄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힘든 도전이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마지막 배추까지 김치통에 담고 나니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깨는 물론이고 멀쩡하던 허리까지 너무 아팠죠. 그래도 속으로는 혼자서 이틀에 걸쳐서라도 김장을 끝냈다는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한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보아하니 전화가 울려 얼결에 받으신 모양이더군요. 제가 얼른 일어나 전화기를 건네봤자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다 했구나. 고생했다. 저는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 건 상대가 시누이였기 때문이죠. 맘 같아서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그럴 순 없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힘겹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밝고 가벼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올케, 엄마가 그러시는데 김장 다 했다며. 역시 올케야. 근데 올해는 내가 약속이 많아서 가지러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택배도 되지? 우리 시부모님 드실 것까지 넉넉하게 보내줘.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밀려오는 고통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위해 간신히 담근 김치를 택배로 보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시누이는 제가 어깨 아프다고 한 건 까맣게 잊은 것 같더군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걸지도 모르고요. 뭐가 됐든 시누이가 제 아픔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건 확실했죠. 저는 실망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시누이가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올케, 올해는 우리 남편 거래처 사모님 선물용으로도 한 통만 더 보내줄 수 있지? 올케 김치 솜씨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거래처에 선물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서 보내지. 어깨가 찢어지는 통증을 참으며 이틀에 걸쳐 해낸 김치를 마음대로 남한테 주겠다고 당당히 요구하는 게 너무나 황당했죠. 그것도 소금 한 톨, 배추 한 포기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뻔뻔함이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느라 바쁘니 나중에 통화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 순간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떠난 아들 사진만 바라보고 계시던 분이 그때는 또 놀라울 만큼 또렷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미경이가 또 김치 달라고 했냐? 그날은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이번엔 김치를 얼마 못했는데 아가씨 시부모님 드릴 거랑 거래처 선물까지 넉넉하게 보내달라네요.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가 말없이 한동안 절 바라보시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계집애는 시집 가서도 친정을 찌냉장고로 하는 인간이다. 못된 것. 전곡을 찌르는 그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자꾸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왔죠. 그날 밤 온몸이 천근만근인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니 지난 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투병할 때 코빼기도 안 비치고 시어머니 치매 진단 후에는 도와달랄까봐 미리 선을 긋던 시누이의 행태가 생각난 거죠. 그때는 출가 외인이라며 시어머니를 떠넘기지 말라고 소리치던 시누이가 또 자기 필요할 때만 어김없이 전화해서 당당하게 원하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는 그런 얌체 같은 행동을 30년이 넘게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봐서 참았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불 속에서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올해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두고 봐.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가슴에 쌓인 울분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또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해 어머니 아침 식사와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벨소리가 너무 불길했습니다. 역시나 화면을 보니 아침 대바람부터 시누이가 또 전화했더라고요. 잠깐 받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억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케, 김치 언제 보내줄 거야? 시부모님이 자꾸 물어보시거든. 거래처 사모님한테도 이번 주에 드린다고 말해놨으니까 빨리 좀 부탁할게. 알겠어요, 아가씨. 잘 준비해서 보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낸다고 말은 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머리를 싸매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대로 그냥 얼마 안 되는 김치를 나눠 보내자니 너무나 억울하고 아무것도 안 보내자니 시누이가 난리칠 게 뻔했죠. 그래서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의 못된 행동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신 번쩍 나는 참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겁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요. 모르겠다. 그냥 눈 딱 감고 보낼까? 아니야. 올해는 진짜 안 돼. 아니면 그냥 무시해? 그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막무가내인 꼴을 봐야 할 텐데. 머릿속이 뒤엉켜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싸우자니 말싸움에서 시누이를 이길 자신이 없었고 무시하자니 시누이가 직접 내려와 저를 들볶을 게 뻔했네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저의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도와줄 뜻밖의 구세주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시누이와 저의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김치 독촉 전화를 받고 며칠 후 이번엔 제가 직접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신경이 쓰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말했네요. 아가씨, 김치 준비됐어요. 근데 택배로 보내면 시간도 걸리고 김치가 흔들려서 국물이 새기도 하잖아요. 마침 민성이가 내려오는데 그 편에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시누이가 그 말을 반기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그래? 택배보다 그게 낫긴 하지. 조카가 직접 가져다 준다니 안심이 되네. 언제 오는데? 내일이요. 월차 내고 내려온다네요. 그래?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신경 써서 넉넉하게 보내줘. 시누이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해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엄마야, 내일 오기로 한 거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고모네 뭘 가져다 줘야 하는데 제가 직접 가야 해요? 김치통이랑 뭐 그런 게 있어. 내일 보면 알아. 역시 다정한 아들은 제 부탁 한마디에 군말 없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내려왔더군요.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에게 저는 김치통을 보여주며 그간의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눈이 커진 아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어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 전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고 준비해둔 김치통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비도 단단히 마친 다음 마당까지 따라 나갔죠. 전날 밤 잠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다짐과 결심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잠시 후 김치통을 실은 아들의 차가 다시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죠. 몇 시간 후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화면에 신우이 이름이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 있게 웃을 뿐 전화를 받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상대가 아니었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한두 통이 아니었어요. 끊기가 무섭게 또 울리고 또 울리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렇게 울린 전화가 거짓말 조금 보태 300통은 넘을 것 같네요. 제가 보낸 김치통을 확인한 신우이가 기겁하고 전화를 걸어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전화가 와도 꿈쩍하지 않고 소파에 기대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화기가 윙윙거리며 탁자 위에서 떨고 있는데 저는 커피를 호호 불어 한 모금 마셨죠. 그렇게 안달하는 신우이를 보니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이 편하니 어깨 통증도 덜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마치 누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커피잔을 들고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믹스커피가 참 달기도 하다. 내 인생에서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때 마침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자 신우이가 카톡을 보내기 시작한 건가 싶었는데 보낸 상대는 아들이었어요. 내용은 간략하고 명확했습니다. 임무 완수어. 딱 그 네 글자가 다였죠. 하지만 그 짧은 단어가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울분과 화를 모두 시원하게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대고 시원하게 웃어버렸어요. 임무 완수라니 이 녀석이 엄마를 웃기네. 그러고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아플 정도로 후련하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도 흘렀어요.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고 만감이 교차해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죠. 잠시 후 어느 정도 눈물과 웃음이 가라앉은 저는 천천히 며칠 전 일을 떠올려 봤어요. 신우이의 독촉에 어두운 얼굴로 고민하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시던 그 순간을 말이죠. 그날 저는 마지못해 김치통을 꺼내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틀 동안 어깨가 빠지고 허리가 나가도록 담근 김치를 신우이한테 보내야 하나 고민하느라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아들 사주만 멍하니 바라보시던 분이 손에 사진이 아닌 뭔가를 꼭 쥐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얼른 일어나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밀어내시고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너무나 멀쩡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성 어머마, 이거 김치통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다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종이를 받아들며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데 김치통에 넣어요? 편지야. 내가 미경이한테 쓴 거야. 너도 읽어봐라. 네? 편지요? 어머니가 딸에게 쓰셨다는 편지를 왜 저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건지 의아했지만 그 순간에 어머니는 정신이 너무나 또렷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반신반의하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글자씩 힘주어 쓴 어머니의 편지가 적혀 있었죠. 정말 편지를 쓰셨네? 대체 언제 이걸 쓰신 거야? 정신 맑으실 때 쓰신 건가? 한데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펼쳐든 편지를 읽어내려가면 갈수록 저는 놀라움에 눈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답니다. 미경아, 엄마다. 내가 딸 자식 손에 김치 한 번을 못 얻어먹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그게 너무나 아쉽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네 옆에서 살아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오락가락 하는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원해서 가는 거니 괜히 민성 어멈 탓하지 말고 이제부턴 너도 늙은 어미 위에 자식 노릇 좀 해라. 내가 평생 며느리 손에만 밥 얻어먹고 딸 자식 손으로는 냉수 한 번을 못 얻어먹고 가면 서러워서 눈이 안 감길 것 같구나. 너무나 상상도 못한 내용에 갑자기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번쩍 들어 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아가씨네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거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그럴 리가 있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참에 꼭 미경이네로 갈 거야. 왜요, 어머니? 내가 그나마 조금 제정신이 남아있을 때 미경이 그것을 정신 차리게 해놔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런다. 지가 직접 살아봐야 지 옳게 힘든 것도 알고 자식도리도 배울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 어느 때부터 또렷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당황하고 허둥대는 건 저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김치통에 절대 김장김치 넣지 말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빈 김치통에 김치 대신에 배추랑 고춧가루 같은 김장 재료 넣어. 네? 아니 어쩌시려고? 가서 미경이한테 말해야지. 김치가 그리 먹고 싶으면 제 손으로 직접 담가 먹으라고. 그리고 딴 김치통 하나에는 내 물건 좀 넣어라. 약이랑 내복 같은 내 물건 챙겨서 넣어다오. 저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분이 정말 치매가 맞나 싶을 만큼 너무나 조리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치 대신 재료를 넣으라는 뜻을 저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치가 먹고 싶으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고 시누이한테 직접 해먹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어머니, 근데 아가씨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제가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것이 제 손으로 한 번이라도 해봐야 네 수고를 알지. 평생 입으로만 딸 자식이라고 큰소리치고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게 그 화상 아니냐. 내가 딸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너한테 폐를 끼치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다. 혹시나 내가 정신없어서 안 가겠다고 딴소리해도 네가 꼭 보내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딸이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고된 일을 떠넘기며 얄밉고 뻔뻔하게 군다는 걸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 고민하다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빈 김치통 2개에 김장김치 대신 절이지 않은 생배추와 고춧가루, 통마늘,
무 같은 재료를 차곡차곡 나눠 담았어요. 나머지 통 하나에는 깨끗하게 세탁해 접은 내복과 평상복, 그리고 어머니가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치매약과 고혈압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해 내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를 고속버스로 서울까지 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온 아들은 서울 갈 채비를 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치통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보여주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아들은 놀라면서도 가슴이 먹먹한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았어요, 엄마. 내가 할머니 잘 모셔다 드릴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김치통을 싣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로 모신 뒤 서울로 출발한 겁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따라 나가자 시어머니가 차에 오르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괜찮다. 내 잘 다녀오마. 그 말씀을 끝으로 차는 떠났고 몇 시간 뒤 시누이의 전화가 폭풍처럼 쏟아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핸드폰은 부지런히 울려댔습니다. 1박 2일이라도 전화를 해댈 기세더군요. 화면에 뜬 부재중 전화 알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머닌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김치통 뚜껑을 열었을 때 기겁하는 시누이의 표정이었어요. 아마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겠지? 저는 키득거리며 고소해했지만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해 들은 당시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아들이 전하는 그날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엄마, 고모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지? 그럴만도 해. 나도 할머니 모시고 고모네 현관에 딱 들어서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집에 고모만 있는 게 아니라 고모부 거래처 사모님을 초대해 놓았던 거야. 시골에서 직접 담근 김치 올라오면 바로 선물한다고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어머나 정말? 응. 근데 그 사모님이 계시니 엄마가 화난 티도 못 내고 일단 김치부터 들고 가시라고 김치통을 열었다가 또 기함한 거야. 기다리던 김장김치 대신에 생배추랑 할머니 소지품이 나왔잖아. 그때 고모가 얼마나 당황해서 허둥대던지 진짜 웃음 터지려는 걸 참느라 혼났어. 아들에게 김치통을 전해받은 시누이가 얼른 김치통 뚜껑을 열었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답니다. 거래처 사모님도 기대에 찬 얼굴로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김치 대신에 절이지 않은 생배추랑 고춧가루 봉지, 통마늘 뭉텅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통을 열어보다 더 경악했다네요. 거기서 나온 건 깨끗하게 접힌 어머님의 내복과 약봉지였으니까요. 게다가 거래처 사모님이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시는 바람에 시누이가 어쩔 줄 몰라하며 얼굴이 시뻘겋게 불타올랐다더군요. 그런 모습까지 거래처 사모님이 다 지켜봤으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던 거죠. 아들은 고소해 죽겠다는 듯 웃으며 나머지 상황도 털어놨어요. 그 거래처 사모님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리 피하는데 고모 얼굴이 정말 볼만하더라. 그리고 내가 할머니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니까 고모가 할머니 모셔가라고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 근데 할머니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건지 고모한테 배고프다고 밥 달라면서 더 크게 소리치셨다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은 그냥 돌아서서 어머니를 시누이 집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됐지만 아들은 여유 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설마 고모가 자기 친정엄마를 쫓아내기 하겠어? 그럼 정말 뉴스에 나와야지. 그리고 시골에 바로 모시고 가지도 못할 거야.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사모님이 고모부한테 엄청 중요한 거래처 사모님이래. 근데 고모가 편지까지 써온 친정엄마를 바로 내치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 그 사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라도 당분간은 효녀 행세하느라 진땀 꽤나 흘릴걸. 아들은 그 얘기를 전하며 웃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잘 계실지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시누이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서울에 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줄기차게 제 핸드폰이 울려댔지만 이번엔 따지려고 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와 카톡으로 시누이가 계속 이런 말을 물어왔거든요. 올케, 엄마가 새벽에 이불에 실수를 하셨어. 세상에, 이게 처음은 아니지. 난 도저히 이렇게 매일 이불을 빨 자신이 없어. 기저귀 차고 계시라니까 절대 싫다고 하셔.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다음에는 또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셔. 그리고 계속 한 말을 또 하시는데 나 진짜 미치겠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치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도 거의 매일 이불 빨래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아니, 그냥 기저귀 차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낮에는 괜찮으시고 밤에만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본인이 기저귀까지 차셔야 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시누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죠. 올케, 오늘 거래처 사모님 초대했다가 엄마가 나한테 쌍욕을 하는 바람에 완전 개망신 당했어. 속이 상해서 친구라도 만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꼼짝도 못해.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정신이 없으셨던 건지 효녀 노릇을 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 초대한 거래처 사모님 앞에서 또 망신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터지려는 웃음을 참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서울 지리는 전혀 모르시니까요. 저는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 옳게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시집 와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누이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짜증스러운 말투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얘기하던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칭찬하던지 둘 중 하나였지 그런 공감의 말투는 처음이었죠.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올케,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꾸 나가시려고 해. 나도 같이 일어나야 하니까 잠을 못 자겠고 집안도 엉망이야. 애들이랑 남편도 짜증내는 것 같아서 눈치도 보이고. 올케,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 안 쓴 거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나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자꾸 한 말씀 또 하는 거 대꾸하다가 돌아버릴 것 같아. 솔직히 어제는 그냥 거기로 모셔가려고 했더니 절대 못 간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저녁도 안 드셨어. 그런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저도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를 생각해서 딸 집에 더 계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다 정말 상태가 더 나빠지실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쯤이면 시누이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그맘때 매일 전화해서 저한테 사과하기 바빴거든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동안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전혀 몰랐어. 그리고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매일 퍼다먹기만 한 것도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정하고 다음 날 아들과 통화하며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며 묻더군요. 아니 왜? 할머니가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고모 고생 좀 더하게 거기 계시게 하지. 아니야.
이제 엄마가 불안해서 더는 안 되겠어. 고모가 할머니 약이나 제대로 챙겨드리는지 걱정도 되고. 엄마 어깨는 그거 치료 계속해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허리도 안 좋다면서. 엄마 한 달 동안 병원 다니면서 제대로 치료 받았어.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면서 지내면 된다더라. 걱정하지 마.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밀린 치료를 열심히 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시누이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하려다 얼굴이 말도 못하게 상한 시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화장은 고사하고 항상 단정하게 매만지던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더군요. 그런 시누이가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죠. 올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진짜 올케한테 잘할게. 미안했어. 정말.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오빠한테도 미안해. 아무 말 없이 주기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나 봐. 저는 시누이의 말이 잠깐의 감정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길 빌며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누이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서 편하게 올 수 있었죠. 어머니가 익숙한 시골집 자신의 방에 들어서 이불 위에 앉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아유, 역시 우리 집이 좋다. 저는 웃으며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만에 빈 방에 다시 불이 켜지니 그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시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번기에 골프를 치러 가는 대신 친정에 와서 일을 거들어주겠다며 서툴게 고구마를 캐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치료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내밀기도 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누이의 마음이 변한 증거인 것 같아 참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망가진 어깨와 끊어질 듯한 허리를 부여잡고 혼자 김장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후 김장날 저희 집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김장철이 되자 시누이가 먼저 트렁크에 배추를 가득 싣고 찾아온 거예요. 그 옆에는 고춧가루 한 봉지, 젓갈 2통, 마늘 한 망, 생강 한 봉지. 김장 재료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시누이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어요. 올케, 이번 김장은 나도 같이 할게. 잘 좀 가르쳐줘. 저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일단 고무장갑부터 낄까요? 그러고는 나란히 앉아 배추를 손질하는 저희를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이 집 자매들은 참 사이가 좋네. 아주 보기 좋아. 그 말씀을 들으며 시누이와 저는 눈을 맞추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만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가끔 저희를 못 알아보시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오래도록 곁에 남아주시길 간절히 비는 마음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저희 시어머니의 무탈과 건강을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